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아침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규제 3법, 또는 경제 3법,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당 기업 규제 3법 고수에 경제단체 집단 대응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청와대도 여당 입장을 지원 사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충분히 논의된 일이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나 재계에서는, 그리고 경제단체는요, 이 법 통과되면 경영 어려워진다. 뭔가 조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조성길 부친은 조연준, 작년 9월부터 안 보인다. 대북 소식통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제목에 달고 있습니다. 조연준 전 노동당 검열위원장, 북한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죠. 여기 사진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저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성길, 최근에 지난해 7월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던 전 이탈리아 대사 대리입니다. 대북 소식통은요, 조연준 지난해까지 북한 권력 30위 내의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 작년 8월 인민회의 때 주석단에 앉을 정도로 위상이 대단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후에 북한 모든 매체 보도에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아들의 탈북과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지난해 7월 아들 망명탓 문책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첫 보고에선 단순 실종.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납니다. 첩보 분석 뒤에는 월북 추정.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서 국방장관이 어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질문을 받고 답을 했는데 첫 보고에서는 월북 이런 거 추정 안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실종날 군 월북 가능성 낮다. 이런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 첩보에 북한에 있다는 걸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 민간 선박의 월북 의사표명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라고 봤고 좀 시간이 지난 뒤 분석하니까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이렇게 된 겁니다. 나흘 뒤에 언론 발표에선 자진 월북.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오락가락한 거 아니냐. 그리고 초기에 뭔가 파악을 잘못한 거 아니냐. 대응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어제 계속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집주인 전세 빼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임대차법 유탄을 맞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서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마포구 염리동의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 6억 3천만 원의 전세 입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세가 거의 9억까지 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방을 빼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게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거주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변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이미 주변의 같은 평형들 시세가 2억 이상 오르고 매물 자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법 이후 전세시장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데 그거에 유탄을 맞았다는 거죠. 전세 파동의 경제 수장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길을 끈 기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못 말리는 남편, 물음표가 찍혀있죠.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합니다만 어제 국감장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본인 남편과 관련 저는 논란이 있었죠. 질문을 받았는데 말리려고 해도 말릴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먼저 맞겠다. 독감 백신. 최근에 상온 노출 문제가 큰 논란이 됐었잖아요. 역시 어제 국감장에서 이 질문이 나왔는데 야당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먼저 맞겠다. 그 노출된 백신. 그러니까 국민의 불안을 달래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독감보다 덜 치명적이다. 코로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정도면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막 쓰고 있습니다. 지금요. 마지막 키워드는 주식 양도세.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 뭐 동학 개미 운동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 주식 양도세를 정부가 조금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반발도 거세게 좀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국정감사 상황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고요. 상임위별로 정부 관계자에 출석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또 많은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 기사가 오늘 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요. 강경화 외교장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강경화, 남편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행 해외여행을 갔죠? 큰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행 논란 답변에 이런 답변을 했는데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피살 사건 관계장관 회의에는 불참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언론 보고한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뭐 여러 가지 해명이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 남편의 미국행과 관련해서 어제 강경화 장관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의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 경위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배우자분이 해외 출국 여행이 오래전에 계획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자제해달라고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류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 예, 제가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 그 배우자께도 굉장히 참 다분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사실 솔직히 장관님을 이 문제 갖고 그렇게 추궁하고 코너로 몰고 싶지가 않습니다. 장관님에 대해서 오히려 측은지심도 제가 들기도 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장관 입장에서는 몸을 낮추는 게 당연하다. 또 그렇게 하셨고요. 오경화라는 얘기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대통령과 이 임기를 같이 한다는 뜻이죠. 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가 K5 오경화 이런 표현도 있다 그래요. 더 이상은 좀 걱정을 좀 끼치지 않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영상 보셨죠? 뭔가 이렇게 질타하는 내용입니다만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관련 사안 이 정도로 수습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정도로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 불법은 아니고 예. 물론 부적절하죠. 정진석 의원이 질문을 잘했어요. 부적절하고 코로나 와중에 국민들이 고통받는데 미국까지 가서 요트 여행 간다고 떠난 거는 부적절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차원에서 지도층이 좀 모범을 못 보인다는 데서는 좀 부적절하지만 이 정도는 저는 사과를 여러 번 했고 네.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강경화 장관이 말린다고 말릴 사람이 아니다. 그 방송을 어제 보고 예. 집사람이 우리 집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말리는 남편들이 곳곳에 있다. 똑같다. 그러니까 또 아이가 또 박수치고 또 호응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부인들도 그렇고 60이 넘잖아요. 예. 그러면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좀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 나훈아 공연 보세요. 예. 삶의 멱살을 끌고 가고 싶다. 은퇴 시기를 엿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그 남편 이일병 교수는 예.
2014년에 조기 은퇴했거든요. 연대 교수하다가 마음대로 살아보자고. 예. 예,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조르바 왜 그 묘비에 카잔자키스 묘비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욕심도 없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묘비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예. 저는 뭐 이 정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좀 아쉬운 게 강경화 장관의 남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본업에 충실했느냐 이거죠. 그 부분도 어제 좀 질의가 있었어요. 네, 외교부 장관이 예. 지금 우리 국민이 피살됐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청와대에서 긴급 열리는데 그 열리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그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에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 장관하고 일본, 예. 호주, 반중 쿼드 회담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어떤 노선을 가는 건지 일본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특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중간자적인 입장한다면서 궤도를 못 잡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과거 왜 외교부 장관하던 공로명 장관이 지금 강경화 장관은 꼭 인형 같다. 너무 존재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전 가정이 아니라 예. 국가적으로 진짜 존재감 좀 있는 외교부 장관이 좀 돼야 되는데 저는 가정 문제 이 정도로 요트는 털어버렸으면 좋겠고 예. 정말 좀 외교부가 제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청와대가 너무 주도하는 점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청와대 핑계만 될 수 있겠어요? 목소리도 좀 내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윤영걸 전 대표께서 이제 남편 관련 사는 이 정도로 수습이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와 함께 그러나 본업인 외교 안보 문제 이런 문제는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와대 장관회의 참석 못한 강경화 장관 왜 안 불렀나? 서운해 항의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의라는 거는요. 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사살됐잖아요. 그게 공무원 피격 사건인데 그거 관련된 관계장관 회의가 새벽에 열렸잖아요. 그게 꽤 논란이 됐습니다. 그 시점이나 이런 것도. 근데 그 회의 자체에 외교장관이 참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통보도 못 받았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회의 소집, 언론 보고 안 것은 문제다. 그래서 본인이 항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강경화 공무원 피살 때 긴급회의 있는지도 몰랐다. 도대체 이 외교 안보 라인이 그럼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 국감장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청와대에서 외교부를 패싱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실장하고는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그날 지난번에- 회의에 왜 외교부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하지 네, 않았을까요?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안보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시정 요구를 했고. 네. 박정환 교수님. 네. 강경화 외교장관도 사실 곤란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시정 요구를 했다. 항의했다. 그리고 본인도 좀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강경화 외교장관, 현 정부 외교 안보 사안, 외교 안보 라인에서 위상이 뭡니까, 그럼? 강경화 장관의 위상은? 일단 뭐 안보 쪽에 있어서는 예. 외교부 장관이 사실은 남북 관계가 특수 관계이다 보니까 예. 외교부 장관이 남북 관계 결정에 끼어든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의 경우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의사결정, 내부적인 남북 관계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외교적인 대응 이 단계에서 이제 결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남북 관계를 제외한 다른 면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은 거친 논란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못해서 결국 대통령한테까지 외국의 대표가 수장이 직접 전화해서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뭐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대한민국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지만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단순 대변인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 또는 책임져야 된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른 예전의 외교부 장관에 비해서 예. 외교부에 대한 장악력이나 또 정책면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감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야당 의원들 질의의 취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장관이 외교 문제이긴 하지만 최소한 북한 문제 이런 일이 벌써 관계장관 아니냐. 어떻게 관계장관이 회의 참석 요청조차도 못 받고 연락조차도 못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자, 이번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군요. 여권 내에서 강 장관이 물러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논란을 키웠다. 지금 이건 그 남편의 미국행과 관련된 건데 이건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선 이번에 강경화 장관의 대응을 보면서 아까 정진석 의원도 언급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신속한 사과 그것도 재차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지금까지 여권에서 문제가 있던 장관들이나 인사들, 예를 들어 추국향이라고 하죠. 추미애, 조국, 윤미향 이런 분들은 예. 내가 미안하다 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옹호를 해줍니다. 뭔가 방어를 적극적으로 해줬다, 당에서. 여긴 알아서 전부 다 미사일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경화 장관은 어느덧 딱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예. 오히려 아침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라디오 나가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강경화 장관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자, 그럼 아까 추국향이라고 했던 분들, 추미애, 조국, 윤미향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보통 민주당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위법은 없었다. 그런데 강경화 장관 남편의 그런 일에 대해서 위법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위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권고였죠. 동일선상에서 옹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국민 정서를 들고 나와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당의 어쨌든 원내대표인데 나와가지고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정치권의 호사가들은 얘기하는 것이 아 여기는 우리 팀이고 여기는 우리 팀 아닌가 보다. 또 갈리는구나. 우리가 항상 물어봤잖아요. 윤미향은 지켜야 되고 왜 김홍곤은 지키지 않느냐. 양정숙은 왜 쫓아냈느냐. 예. 다 잣대가 다르잖아요, 보면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까 이제 그 청와대 내에서 안보라인과 강경화 장관의 예. 불화라고 하는 것들, 이번이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언급됐던 사례를 다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랑 강경화 장관이 실제로 영어로 싸웠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충돌했다는 기사들이 있었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런 게 갈등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아까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것처럼 강경화 장관이 물론 아까 뭐 뉴질랜드 외교관 사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질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예. 전체적으로 국가의 뭐 예를 들어 외교 안보 문제 있어가지고 강경화 장관이 정확히 저도 뭘 맡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책임을 질 것도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맡긴 적이 역할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경화 장관을 예를 들어 지금 교체하거나 어떤 경질하기 위한 수순으로 먼저 어떤 방침을 정하고 예를 들어 이번에 이 문제도 사실 불거진 걸 보십시오. 모 언론사에서 어떻게 취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편의 블로그를 계속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남편이 출국하는 걸 보고 공항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따냅니다. 그렇습니다. 예. 강경화 장관의 남편이 그렇게 공영방송에 추적해가지고 계속 삼지하고 있을 만한 정도의 분인지 전 그걸 봤을 때 이 큰 틀에서 뭔가 기획이 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 기획이 지금은 예. 당연히 뭐 김어준 씨 수준의 뭐 냄새가 난다 이런 예. 수준이지만은 만약에 강경화 장관이 교체되거나 교체된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경화 장관이랑 외교안보 라인에서 갈등 관계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외교부 장관직에 앉는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그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자,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하여튼 뭐 강한 의심을 지금 어떻게 표현해 주셨어요.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최고의 의견상으로는 강한 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정근택 전 부위원장께서는 당에 소속돼 계시니까 지금 의심을 했습니다. 당에서 이거 뭔가 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마치 이제 뭐 야당에서 지켜주고 여당에서 안 지켜주는 것처럼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 지키는 사람도 있고 네, 안 지키는 그건 사람도 있다 이런 아니고요. 얘기였어요 지금. 그날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사실은 뭐 외국 가고 싶죠. 추석 때도 마찬가지고요. 추석 직전에 많은 분들이 자제해달라 이런 상황인데 예. 사실은 뭐 고향도 가지 말라 이런 상황인데 외국에 출근한다. 사실은 뭐 위법이냐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죠. 제가 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왜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같은 경우는 이거 정치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당 대 야당 대 붙은 거였고요. 저는 아마 지금 판단해도 뭐 상황이 적절치는 않다고 봐요. 이게 법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 뭐 광화문에도 집회도 하지 말아라, 고향도 가지 말아라, 외국도 가능한 자제해라 이렇게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걸 모르는 상황이 아닌데 더구나 그거를 수장 외교부 장관
남편이 한다. 물론 뭐 말릴 수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 북한 문제를 외교부 장관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 사실은 대외적으로 밖에 나가서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 나갔을 때는 사실 어찌 보면 외교부 장관 역할이 예. 맞아요. 근데 국내에서 벌어졌을 때 외교부의 역할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통일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통일부 장관이 참가하고 엄경영은 있잖아요. 국내에는 통일인데 사실 야당 지적은 그거였어요. 최소한 관계장관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북한 문제는 항상 유엔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은 최소한 알아야 근데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지금 거죠. 아마 이렇게 이런 문제에서 그러니까 남북한의 문제에서 외교부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말씀처럼 예. 유엔에 가거나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할 때 북핵 문제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참가가 가능한데 이렇게 사람이 넘어오고 나가고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남북 간의 문제거든요. 이럴 때 사실 외교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뭐 외교부 파트너가 미국 국무부지만 사실은 통일부의 역할이 있거든요. 예. 그래 보면 제가 보기에 외교부 역할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강경원 상황에 따라서 장관도 좀 다르다고. 문제가 있다라면서 항의했다고 그랬는데 어젠도. 그러니까 참여는 할 수 있겠는데 참여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예. 물론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유엔이라든지 미국과의 문제가 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 참여하는 게 맞는데 예. 이렇게 지금 만약에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 외교부의 뭐 역할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처음에 이제 남편의 미국행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게 강경화 장관의 거취 문제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과연 외교 안보 라인에서 위상은 무엇인가 역할이 무엇인가 이렇게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윤영걸 전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남편과 관련 사안은 뭐 수습이 되는 분위기로 좀 보입니다. 지금. 자, 국감장, 이제 다른 국감장 얘기 좀 해보죠.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믿고 접종 받겠나? 국회 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여야 없이 독감 백신 관리 질타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윤경 청장, 국민께 심력기초 송구합니다.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의원들은 공공의료 확충 등 코로나 안정망 구축을 주문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타가 있는 와중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 제가 먼저 맞겠습니다. 야당 의원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먼저 맞을 의사가 있다. 자, 그럼 장관 맞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괜찮다고 맡겠습니까? 저는 우리 질본에 있는 질본청장님, 보건복지부 장관님부터 맞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국감 모두에 저하고 의원님 먼저 시범적으로 맞자고 말씀하신 건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특혜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먼저 맞는 것이 옳은 자세를 한다면 저는 뭐 언제라도 가서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입도할 수 있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유통 관리가 미흡해서 예방접종 일정이 지연되고 또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자, 지금 야당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용을 보면 맞겠다. 먼저 맞겠다. 상온에 노출된 뭐 국민들께도 불안해 하시니 먼저 맞아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정도로 이 독감 백신 건도 좀 수습이 되나요? 뭐, 좀 국회의원 질문 잘했다고 봐요. 예. 네, 장관님들 책임이 있으니까 장관, 질병관리청장이 먼저 좀 맞아라. 그러니까 박능우 장관이 얘기했죠. 특혜가 아니라면 내가 먼저 맞겠다. 그거를 지금 특혜가 먼저 아니라. 맞는 걸 특혜라고 특혜라고 생각하실 또 볼 분은 수도 없을 있으니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맞겠다 했는데 뭐 적절한 대답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문제는 이제 그 상온이 잘못됐는데 예. 관리를 전혀 못한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입찰도 제대로 좀 못하고 해서 다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독감이 냉장 상태로 해야 되는데 상온에 노출돼서 오염을 야기한 거고 또 이게 자꾸 숫자가 고무줄처럼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코로나19 대책에 좀 제대로 좀 하고 있는지 지난 한가위 때는 또 뭐 본인 거의 대통령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처럼 사진하고 해서 떡 포스터로 만들어서 돌렸던데 진짜 실무를 좀 꼼꼼히 좀 챙겨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백신을 맞겠다는 자세는 저는 뭐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 답변도 맞겠냐고 물어보니까 장관이 맞겠습니다. 같이 맞으시죠? 뭐 이런 분위기로 간 겁니다. 그래서 좀 불안을 달래려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귀를 잡은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야가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이요. 관련 상임위가 국방위원회, 법사위원회 뭐 이런 상임위인데요. 사실은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피격 공무원 형도 추미애 장관 보좌관도 국감 증인으로 거부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굉장히 큰 현안이 됐잖아요. 이 피격 사건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문제들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야당에서는 이와 관련된 인물들을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질문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여당은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 제목이 민주당 거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한겨레 기사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국감 시작부터 증인 채택 입시름입니다. 시작 전부터 한참을 얘기했는데 결국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피격, 추미애 아들 관련 의혹, 여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다. 그리고 그만 좀 우려먹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채택을 거부했죠. 정쟁 국감 안 된다. 강력 저지 태세입니다. 반면에 야당은 한 명도 안 됐다. 한 명도. 이거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증인 채택이 어떻게 0이냐. 이 사안에 대해서. 보이콧 대신 실상을 알리겠다. 좀 이런 입장입니다. 과거 같았으면은 야당이 상임위 보이콧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대신에 상임위에서 실상을 알리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상황, 뭐 여야 옥신각신 했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 채택이 한 명도 일반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피감 기관의 국정을 감사하는 데 필요한 증인, 그런 증인을 요청하지 않고 정쟁하려는 증인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증인들을 서로 요청을 하고 상대 교섭단체의 동의를 구하셔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싸기에만 올인하는 민주당의 행태와 국감 증인 채택도 당리당략으로 하는 민주당의 처사에 분노하며 국감에 대한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 채택 문제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런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어떤 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부르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요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에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프로입니다.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좀 맞춰주시는 겁니다. 문제 좀 보겠습니다. 제목에 빈칸이 2개가 있군요. 무슨 여당, 어떤 여당 철벽에 첫날부터 어떤 국감이다. 그러니까 여당이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국감이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요 작은 제목에 힌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뭐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국방위, 법사위, 복지위 등등 판에 박힌 듯 증인 채택해야 된다. 아니다. 정쟁 중단하라. 이렇게 여야가 맞섰다는 거죠. 북한 피격, 북한에 의해서 이제 사살된 우리 공무원이 있죠. 피격 공무원 사건. 이 관련 친형 증인 채택도 여야 공방만 계속하다 결국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증인 채택이 0이 된 겁니다. 0. 자, 요 내용을 제목으로 이렇게 다루는데 과연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 먼저 박찬환 교수님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떤 제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속내는 다르겠지만 이제 겉으로는 여당이 정책 국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럼 정책 국감을 하려면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여당도 증인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여당이 부를 증인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또 앞으로 미칠 수 있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국감 증인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주 집요하게 특정 증인들을 요청하는 야당이나 예. 또 그것을 반대하는 여당이나 예. 결국은 다 정책 국감은 온데간데 없고 정쟁 국감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예. 정책이 정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정책을 내세우면서 뭔가 이게 정쟁을 피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럼 이렇게 되네요. 정책 여당 절벽에 첫날부터 정쟁 국감이 됐다 오히려. 그러면은 박시영 교수님께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은. 아니 합의가 아니라요. 예. 엄한 데서 싸우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코로나라고 하는 사상 유례 없는 팬데믹을 겪고 있고 방역과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아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보다는 독감 백신 관리가 더 우선이고 예.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는 이 방역 거부자들에 대한 관리 문제가 보다는 아들 문제가 더 쟁점이고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같은 데서는 네이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아니 지금 비대면, 비접촉과 관련해서 이 정보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그 코로나 시대에 살기 위한 방안과 연결될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온데간도 없고 맨날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야당이 그렇게 제기를 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럼 여당이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럼 여당이 그런 정책 국감을 주도할 수 있는 증인을 내세우고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보면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모두 정책 국감을 얘기하지만 결론은 정쟁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과 정말 중요한 거는 막상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이나 다툼을 증인도 하지 없습니다.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안 가지고 지금 정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는 두 개의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거대 여당 철벽에 예. 첫날부터 맹탕 국감이다. 맹탕. 그러니까 거대 여당 절벽에 첫날부터 맹탕 국감이 됐다. 그렇죠. 예. 증인 채택이라는 게 여야가 서로 좀 협의해서 예. 좀 밀고 당기기 위해서 서로 주는 거잖아요. 서로 좀 양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당이 거의 뭐 178석, 180석 넘은 힘을 무기로 해서 아예 하나도 양보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형 예. 그런 분들 얘기 좀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월북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 저렇게 무참하게 살해됐는데 우리 정부는 뭐 했느냐. 그리고 진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볼 만하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그 아들은 아니더라도 그 현 병장 있잖아요. 현 예. 병장. 그런 분들 얘기는 좀 들어볼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게 수사입니다. 근데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거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정감사예요. 그리고 거대 청와대, 거대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입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추미애, 강경화, 뭐 이런 윤미향 이런 데만 지우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코로나19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경제 문제,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진짜 국민의 신금을 올리는 거는 좀 거론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야당을 잘했냐. 야당 보고 영화 300이라도 한번 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 영화 그렇습니까? 300.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스파르타 300명이 싸워서 무찌르잖아요. 예. 예, 그런 정신 지금 국민의힘이 103석 적습니까 그게? 3분의 1이 넘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예? 명랑해 좀 봐요. 열세척 갖고 이기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 정도의 왜 오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러냔 말이에요. 저는 진짜 너무 밀어붙이는 여당, 오만한 여당. 그건 문제고 싸울 줄 모르는 야당 다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감사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거를 앞으로 거의 20여 가까이 낭비할 거냐 이거죠. 예.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분이 지금 박찬 교수님하고 윤영걸 전 대표님, 박찬 교수님 앞에 다시 걸어주세요. 정답을 확인해 볼 겁니다. 어떤 분이 과연 맞추셨는데. 두 분 다 이 빈칸에 어떤 게 들어갈지 추정을 해주시면서 여야 모두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질타를 섞어 주셨어요, 지금요.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여당 철벽에 첫날부터 무슨 국감? 정답 보여주세요. 방탄 여당 절박에 첫날부터 맹탕 국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니까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는 뒷부분 맹탕을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앞에는 방탄.
근데 이걸 그대로 하셨는데 뭐 취지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박찬 교수님은 요 내용과 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새로운 시각으로 요 표현을 좀 추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책 여당 철벽의 첫날부터 맹탕 국감, 정쟁 국감이 돼버렸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방탄 여당, 맹탕 국감. 어떻게 보면 이게 글자 수도 맞힌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션구택 전 부위원장께는요. 지금 이 기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평가가 달려 있어요. 평가가 이 기사에는. 이 평가에 동의하시는지, 그러면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아니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뭐 이걸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최고는 이 평가에 동의하세요? 저는요, 이게 결국 책임 소재가 어디 있냐가 이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부분이다. 책임 소재.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는 누구 잘못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번 21대 국회 들어가지고 많은 관례를 깨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거대 개구리가 돼가지고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수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뭐 사법개혁이니 아니면 검찰개혁이니 또 지금 와서 보면 추미애 장관 방탄까지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엔 본인들이 가져갔습니다. 자, 증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에 이제 세월호 사고 났을 때, 그때 세월호 사고 때 해경 정장에 그리고 무슨 뭐 항해사에 전부 다 증인 불러가지고 복도가 꽉 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증인 신청 누가 했겠습니까? 그 전부 다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한 겁니다. 뭐 하라고요? 진실을 인양해라. 의혹을 조사하자. 새로운 것을 파헤치자. 그 진실은 언제까지 인양할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당선된 김남국 그리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되고 나가지고 못 뽑아가지고 이번 국회에서 꼭 진상을 밝히겠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언제까지 할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세월호는 지금까지도 진실을 인양하겠다 그러고 있으면서 도대체 지금 이 사안, 특히 월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그분을 살폈던 사람들이 월북할 이유가 없다. 월북할 어떤 정황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월북이라고 하니까 믿어라. 라는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의 어떤 의문이 가는 지점에 대해 가지고 유족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빚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명예를 훼손하지 않나. 예? 뭐 아예 단정적으로 월북이라 하지 않나. 북한에서 거짓말로 통지문이 내려왔는데 고맙다고 하지 않나.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사실 글쎄요. 국정감사는 야당의 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야당도 이런 거 저희도 야당 생활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다 강한 국감을 해보고 그 당시에 훌륭한 저격수들도 배출하고 그랬지만은 굳이 따지자면 그때도 증인을 이렇게 막아세우고 자료를 통제하고 그리고 이슈를 묻어버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지금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방금 봤던 여야 입장이 있었던 정리가 된 화면이 있었습니다. 아까 나온 거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뭐 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얘기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단 한 명도 안 됐다. 해도 너무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고요. 밑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이죠. 국민들 피로하다. 그만하자.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좀 맞서고 있으면서 증인 채택에 대해서 대치가 되면서 결국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션구택 전 부위원님께도 좀 발언 기회 드릴게요. 아까 이제 기사도 보고 정답도 맞춰봤습니다, 빈칸에. 그 기사 다시 한번 보죠. 한국일보 기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빈칸이 있는 기사입니다. 자, 빈칸이요. 방탄 여당 철벽에 첫날부터 맹탕 국감이 됐다. 이렇게 뭔가 이제 평가가 담긴 제목이에요. 션구택 전 부위원장께서는 이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마 상임위에서 다 다뤄지고 있는 게 대부분 상임위에 다뤄지는 게 추미애 장관 아들 건하고 지금 이제 피격 공무원 건 두 건인데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은 아마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도 보셨을 거예요. 4일 내내 했거든요. 4일 내내 했는데 계속 같은 말이었어요. 계속 같은 말이었고 같은 말이어서 저는 뭐 이거를 다시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마 현병장 말씀드렸지만 현병장도 나올지 안 나올지 처음에 나온다 했다가 안 나온다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입장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본인들의 의사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이제 피격 공무원 관련해서는 형 부분은 저도 뭐 본인이 원한다면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아마 쟁점이 이제 월북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얘기할 것 같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보기에는 아니라고 볼 텐데 근데 그 당시의 상황 지금 서욱 장관도 나와서 했지만 당초에 했을 때는 아니로 봤다가 나중에 이제 SI 감청 결과를 통해서 월북 상황을 알았다는 건데 그 상황에 대해서 과연 형이 알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형의 증인이라는 거는 평소의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이준석 최고도 얘기했지만 결국 아마 사생활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 빚이 있다든지 어떤지 아니라든지 어떤지 그럴 사람이 아니라든지 나오는 건데 그게 과연 적절한지 저는 뭐 그거는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국감이라는 게 뭐 국민들의 관심사고 그러면 예. 뭐 이렇게 모든 상임위에서 다 이 문제 다룰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추미애 아들 건은 뭐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피격 건은 국방인 정도에서 한두 사람 정도의 어떤 증인을 합의를 해서 어쨌든 국감이 지금 한 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최소한의 뭐 증인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뭐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증인 채택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그러나 여야는 계속 대치하고 있습니다. 뭐 증인 채택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워낙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당직사병 얘기가 있어요. 이 사안이 이제 시작된 거죠. 당직사병의 어떤 얘기로부터.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제기 당직사병. 추미애 장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직사병은 이 휴가 복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통화를 했다. 왜 안 들어오느냐? 이 얘기를 했다고 처음에 얘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는 그런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이 검찰 조사에서는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통화 자체를 부인해오던 아들 서 씨가 검찰 조사에서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 지금 H 측, 이 당직사병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녹취 파일 내용을 좀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서울 동부지검 관계자가 뭐 확인했는데 서 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검찰도 확인한 건데 이거를 마치 자신을 거짓말하는 걸로 몰아갔다. 이건 명예훼손이다. 고소한다. 좀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마침 오늘 정구택 전 부위원장, 정대 변호사가 나오셨어요. 지금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를 맡고 계시잖아요. 뭔가 이거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설명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뭐 저랑 통화 어제 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여기 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김영수 소장이 이제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 현 병장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뭐 공무지검 공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공부지검 공보관이 뭐 수사 과정에 확인했다. 저희들은 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5일 날 현 병장과 통화한 거를 수사 과정에서 인정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마 공보관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은 이거는 그러면은 이쪽에서 지금 이 당직사병이 얘기하는 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인정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검찰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들 입장은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한 번 통화는 했다 부대하고 예. 근데 실제로 또 통화를 했다는 다른 병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 병장과 통화한 걸 인정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 동부지검 관계자하고 통화한 이 녹취 파일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 서 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이 부분인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네, 사실과 다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 공보관 녹취록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25일인지 20일인지 20일 처음에는 20일 얘기를 많이 해요. 20일인지 예. 인정했다는 취지로 얘기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인정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변호인 입장문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뭐 핑계 대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9월 7일 날 들어왔어요. 변호인으로. 입장문이 나간 거 9월 2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계속 어떤 그동안의 변호인 입장은 유지한다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예. 이제 저는 뭐 지금 아마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사실은 뭐 이 일 하면서 이제 가짜뉴스 이해찬 아들이니 이런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고소해라 민사소송해라 하지만 사실은 뭐 사과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는데요. 뭐 예. 그런 분들까지 제가 굳이 다 일일이 뭐 거론하면서 그런 저 정구택 변호사 사실 그런 오해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어떤 분의 제가 아들이 뭐 사위가 아니냐 뭐 아니냐. 고소하라 예. 이런 분들 많았어요. 민사소송하는데 예. 제가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 그랬고 뭐 사과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지금 김영수 소령도 어찌 보면 뭐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화도 아마 공보관은 기자로 알고 아마 통화했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보통 공보관은 기자들하고 통화하니까. 근데 과연 김명수 소장이 공보관한테 전화해서 그거를 녹취를 공개하는 게 난 적절한가. 그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예. 이 문제는 결국은 뭐 지금 뭐 800명 뭐 내치인도 고발한다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12일 날 뭐 고발한다 그랬으니까 저는 뭐 그 전이든 아니면 그 후든지 간에
결국은 현병장하고 서일병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만나서 서로 간에 좀 화해를 하고 푸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봐요. 저도 대리인이고 김영수 소장도 어차피 대리인이기 때문에 뭐 대리인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서 젊은이들이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왜냐면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현병장 고발하는 얘기가 많았어요. 현병장 왜 고발하냐. 저희들이 이제 그때 뭐 이제 대령이나 이거 고발을 했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인데 우리가 꼭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두 젊은 어쨌든 현병장하고 서일병이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이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화면에 봤던 내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당직사병 측에서 한 내용 화면 있는 거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직사병 측 얘기예요. 당직사병이 거짓말했다 한 추미애 장관과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유는 허위사실 적시 예의상 명예훼손 혐의예요. 근데 방금 요 정근태 변호사가 여기 아들 변호인에 해당됩니다, 지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여기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니까 인정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아마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 같은데. 그 아들 변호인의 입장문이 나온 게 9월 2일이에요. 기존에 이전 변호인들이 나갔습니다.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요. 제가 들어간 건 9월 7일이고 그 이후에는 제가 뭐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저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 없다 정도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그렇죠. 저녁에 사실은 김영수 소장한테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예전부터 뭐 영화 할 때부터도 같이 했었고 이래서 뭐 그렇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약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 이걸 지금 굳이 이게 주장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렇죠.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근택 전 부의장께서는 해법으로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들 서 씨와 이 당직사병이 만나서 어떤 화해 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중섭 전 최고위원이 질문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뭐 이건 당연히 당사자들 간에 어떤 갈등은 푸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간다. 이건 개개인의 역체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면 국회의원 김용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중권 교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었다 해가지고 진중권 교수 고소한다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개개인의 역지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 평가할 수 없고 김용민 의원께서는 조국 똘마니 소리 들었다 해가지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계시다고 하니까 고소하시면 되는 거고 현근택 변호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현병장이 아직 나이가 젊고 어쨌든 공익적 성격의 제보이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겠다. 뭐 개개인의 판단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국민들이 관심이 있을 부분은 사실관계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뭐 무혐의 나온 것과 별개로 실제로 그러면은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이런 분 많이 받고 그리고 아까 당직사병이 25일 날 전화를 했느냐 그리고 서일병이 받았냐 안 받았냐가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 알리바이들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서일병 측에서. 근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면은 저는 아마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쪽에서는 검찰 쪽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했는데 왜 나를 거짓말한 것으로 몰아가느냐 이런 이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보통 우리가 일관성이나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빙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신빙성이나 아니면 일관성에 대해서 뭐 지적하는 분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지금 공격받기 시작한 분은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본인이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답변을 뭐 27번 잘못했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방이 길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추가합니다. 유영건 대표님. 동부지검 공보관이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그걸 다 인정했다. 통화한 걸 현모 병장하고. 그 얘기는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예요. 현 변호사는 그 아니라고 그랬는데 뭐 저 사안은 나는 구체적인 거는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공보관이라는 자리는 자기가 아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담당 부서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겠죠. 그리고 최고 그 지검장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갖고 얘기하는 게 공보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게 얘기할 때는 공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공포 섞인 말로 얘기한다. 공포관이라고도 하고. 항상 배고프다고 해서 공보관이라고도 할 정도로 공보관은 그 동부지검을 대표해서 대외 창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한 게 틀렸다. 저는 상당히 좀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기사로 다뤄지고요. 고소한다는 입장을 냈고. 근데 지금 정근택 변호사는 약간 이건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뭐 이 사안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라 밖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연일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과연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백악관이요, 펜타곤. 펜타곤이면은 미국 국방을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펜타곤까지 육해공 수뇌부 줄줄이 격리됐습니다. 확진자 나오고 의심스럽고 그래서 다 격리가 된 겁니다. 막 별들이 다 격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펜타곤이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자, 그런 상황에서요, 또 이 얘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독감이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이다. 이 말이 되나요, 이게? 사망자 숫자나 이런 거 따져보면은 코로나가 굉장히 치명적인데 이거 독감이 더하다? 본인이 경험해봐서 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남겼습니다. 글을 올렸는데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글인데 삭제를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허위 정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21만 명 숨졌는데 트럼프 코로나 독감보다 덜 치명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삭제를 당하지 않을까요? 이런 글을 올렸으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찬환 교수님. 네. 글쎄 이런 표현을 써야 될까요?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 뉴스를 접하고 그 국민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예. 아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구나. 이 후유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니냐. 아, 후유증이다. 네, 그런 비아냥이 나올 정도입니다. 독감보다 약하다라고 그랬는데 저도 독감 걸려본 적이 있거든요. 타미플루 10,000원도 안 받고 저는 독감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며칠 치료받았는데 치료비가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못 났습니다. 사흘 만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3일 만에 태어났는데 아직 1억을 투자했는데도 치료비를 냈는데도 아직 못 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10,000원도 안 되는 타미플루로 치료되는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 이성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거에 조급해서 뭔가 이 코로나를 극복한 영웅 그런 이미지로 그러니까 코로나는 작게 보여야 되고 자신은 크게 보여야 되니까 예. 그런 어떤 이미지를 연출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승부수가 자충수가 된 거 아니냐. 너무나 비상식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이건 뭐 페이스북에서도 트위터에서도 각종 SNS에서 삭제되거나 이거는 거짓 정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 주의해서 보라.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고문을 밑에다 붙였거든요. 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너무나 좀 조급한 게 결국은 이런 실수로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SNS상에 글을 올립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나라의 국가 정상도 SNS를 활용하죠. 그러나 그 과정은 굉장히 정제된 표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리 검토한 내용들이 올라갑니다. 워낙 파급력이 크니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런 이상한 정보를 올려서 삭제를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인데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퇴원한 이후에 백악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에 거의 처음이죠. 첫 업무인데 이런 결정을 합니다. 트럼프 대선판 흔들어 놓고는 내가 이겨야 대규모 부양책 통과시킬 수 있다. 지금 미국이 여야 그리고 대통령이요.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게 금액 조정하고 여러 가지 조치가 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만 하면 부양책을 쓰는 겁니다. 돈을 쓰는 과정이 있게 되는 건데 갑자기 이거를 협상 중단을 선언해버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내용 보겠습니다. 퇴원 하루 만에 협상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는 민주당에서 정치 자금을 끼워 넣는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 자기들이 유리한 내용을 자꾸 집어넣고 있다. 못한다. 야당 책임이다. 이러면서 여론전에 들어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양책 내가 대통령 당선 뒤에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선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래서 이게 혹시 지지자들을 보고 하는 소리 아니냐. 결집하라. 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 협상 중단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한번 출렁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 경제가 회복력을 잃고 있다. 부양책 지연 이거 문제 많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을 내놓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안 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영걸 전 대표님. 예. 다시 한번 또 이런 표현이 또 떠오르네요. 이런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도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지금 하겠습니까? 지지율이 바이든에 비해서 10 내지 15%가 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를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하면서 나 조기 극복했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 바이러스를 극복했어 하니까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중국을 이겼다. 이런 그 시나리오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경제가 지금 굉장히 지표가 나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덮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경제가 나쁘면 대규모 그 패키지 지원을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양책을 지금 못하는 게 민주당이 정치 자금을 넣어서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 탓이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 가고 있어요.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 밤에는 우리나라 그 지금 다우 지수가 마지막에는 좀 올랐어요. 1.91%가 올랐는데 예. 다시 또 뭐 추경을 또 검토한 그 대규모 패키지를 검토한다고 해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다급한 거 아니냐. 네, 굉장히 급하다. 급하다. 지금 뭐 우리 북한의 김여정까지 뭐 방미해서 뭐가 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안 되고 이것저것 되는 게 없으니까 예. 저렇게 경제 갖고도 좀 한판 승부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 네.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2016년에 첫 번째 선거를 치를 때 이번에도 바이든이 토론에서 그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대라고 표현했어요. 클라운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타겟층에다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거든요. 예. 아까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그 취지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메시지지만은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보더라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 힘든 분들은 심리적으로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정치권이 예를 들어 한 5 정도 위협이 있을 때 그걸 10으로 예를 들어 표현해가지고 하면 방역적 조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예. 경제는 위축될 것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딱 5를 5만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5를 어떤 이유 때문에 10으로 부풀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를 1로 낮추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여기에 따라서 반응한 계층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례로 이제 많은 정치학자들이 분석하는 것 중에 과거에 소수 인종에 대한 공격을 막 하고 그랬을 때 야, 멕시코인들 뭐 못 넘어오게 하겠다 그랬을 때 멕시코인들 표가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와가지고 보면은 4년 지난 다음에 소수 인종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게 왠지를 분석해 보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인종으로 엮인 것보다 이미 미국 국경 안에 들어와 있는 멕시코인들에게는 가장 큰 직업상의 경쟁자, 가장 큰 경제적인 경쟁자들은 넘어오는 멕시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지난 선거를 치렀던 것이라면은 지금의 발언들도 굉장히 계산된 발언들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정치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15% 가까운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노리고 있는 전략인 것 같다까지는 아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양책을 돌연 중단, 협상을 중단한 것이나 앞에서 코로나 별거 아니란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나 다 표를 모으기 위한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만들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과연 이게 통할지 미국 선거 11월 3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기다려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요. 다음 주제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주식 양도세 이야기입니다. 주식을 사서 수익을 좀 내면은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요,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만 내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기준을 조금 낮추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문제가 논란입니다. 자, 현대판 연좌제 아니냐 비판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가족 합산은 포기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내세운 안 중에 개개인이 아니라 가족을 다 합해서 일정 금액 넣으면 그때부터 양도세 매기겠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합산은 이게 연좌제 아니냐고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부가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잡았어요. 비판이 워낙 거세니까. 그런데 3억 대주주 기준은 강행. 지금까지는 10억이거든요. 주식 보유 가치가 10억 이상부터 양도세를 좀 세율이 높아져서 매기게 됐는데 이거를 3억으로 낮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개인 9만 명 여전히 세금 부담이 커진다. 개미 반발 잦아들지 않자 기준 추가 완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좀 있습니다. 여당 반발에도 청와대 3억 대주주 이 원칙은 그대로 가겠다. 이 기준으로 가겠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세대 합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에요. 3억 기준과 세대 합산, 가족 합산 이 부분인데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 쉽게 좀 풀이해 주시죠. 네, 지금은 10억 원 이상을 대주주로 지급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식 가치가 10억 이상이면. 그렇죠. 22% 양도세가 22%에서 33%를 내요. 그 수익이 나면은 그 정도를 세금을 내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메리트가 양도세 세금이 별로 없다는 게 메리트거든요. 예, 근데 부동산하고 달라서 세금 별로 안 내는데 이것도 이제 10억 이상이면은 양도세를 22% 33% 굉장히 많이 내는데 이걸 3억 이상이 다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이었었는데 3억을 내리게 되면 세금 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세대별로 그 집의 가족들 합쳐서 3억이다. 그러니까 합쳐 3억은 또 다른 합쳐서 문제네요, 또. 아우성이 났잖아요.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이제 개인별로 바꿨어요. 개인별로 3억 이상이면 대주주다 예. 했는데 그래도 지금 10,000명에서 9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 세금의 어떻게 보면 공포, 거기서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부동산은 규제하면서 주식 시장으로 자꾸 대통령도 많이 강조했잖아요. 예. 주식 투자 여기서 좀 자본 이익이 좀 창출되고 예. 산업 자본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야 된다 많이 강조했는데 이 주식 시장까지 지금 부동산처럼 틀어막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반발이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357조나 되거든요. 예. 이런데 3억 이상은 다 대주주라고 양도세를 물리면은 그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지금 10억 이상 지금 체제 하에서도 세수가 얼마인지도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억에서 3억으로 줄여도 얼마나 세금이 늘어나는지도 모르고 일단 돈 쓸 데가 많고 하니까 세금을 때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면밀한 계산 또 자본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치밀한 전략 이거 없이 예. 그냥 물리겠다. 세금 어떻게 보면 공화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좀 반발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부동산은 이제 규제해서 뭐 잡겠다는 거는 좀 세금 이해가 가지만 주식까지 저렇게 한다는 거는 반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대 합산은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장기 보유 세제 추가 등으로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가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그중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세대 합산이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적의 말씀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의견 시중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제기가 돼서 저희가 세대 합산은 이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안을 내놨어요. 가족 합산, 그다음에 10억을 3억으로 기준을 낮추는 부분인데 이게 좀 비판을 받는데 가족 합산 쪽은 포기한 쪽인 것 같아요. 근데 3억 부분 남아 있어요. 정구택 전 부위원장,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뭐 당의 입장이라보다는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예.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아마 주식 양도에 대해서도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겠다. 큰 틀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어쨌든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다라는 걸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양도세를 부과 안 해온 게 어찌 보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다. 외국은 다 이제 부과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쨌든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고 만약에 가족 세대별로 하다가 이제 인별로 하면 저는 아마 말씀처럼 뭐 10,000명에서 90,000명 늘어난다고 보는데 아까 이제 삼성전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회사마다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작은 회사는 3억이면은 제가 보기에 뭐 대주주일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 예. 같은 데는 뭐 3억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금액을 조금 높이든가 아니면 퍼센트, 그러니까 지분율 예. 0.1%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대주주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금액이 보고. 아니라 지분율로 할 수도 금액도 있다. 넣고 아니면 지분도 넣어서 좀 실제로 지금 얘기처럼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3억까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3억 원어치 가치를 갖고 있는데 대주주란 표현이 좀 그렇죠.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비상장 회사라 이런데 만약에 뭐 총이 한 10억인데 3억 갖고 있다. 그러면 예. 대주주가 되거든요. 왜 예. 대주주를 하는 거냐면 이분들이 소유를 가지면서 이게 본인들의 어쨌든 그 개인적인 이익과 회사 이익이 상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라서 저는 뭐 지분율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조금 높인다든지 저는 근데 또 이 세대별을 전부 다 인별로 하느냐. 저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직계 좀비속 할아버지나 아니면 이거는 모르지만 부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동생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를 만약에 별도로 할 거냐. 그러면 대부분의 대주주들이
부인 명의로 많이 해놓겠죠.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구택 전 부위원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정교하진 않아 보이네요. 뭔가 정교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당 쪽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보셨지만 아니 왜 지금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그나마 좀 옮겨서 뭐가 건전해 보이는데 왜 이걸 지금 들고 나온 겁니까? 약간 이런 반발이 여당 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잊을만 하면 또 뭐가 나왔을까요? 내수호 괴물 초음파 포착. 이 내수호 괴물이 아직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또 나왔어요. 영국 크루즈 운항 선장이 길이가 10m짜리 초음파로 뭐가 포착이 됐답니다. 물속에서. 현지 언론은 철갑상어 등일 수도 있다. 갑자기 내수호에 철갑상어가 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건데 뭐 추정컨대 한 10m 정도 되는 어떤 뭔가 생물체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찍혔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호수 바닥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죠. 이게 대충 따져보면 한 10m 정도 되는 뭔가랍니다. 내수호 유명하긴 한데 뭐 정말 있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씩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을 나부터 맞겠다. 나도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어제 있어서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잘하면 야당 의원과 장관이 함께 백신을 나란히 맞는 모습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국민의 불안을 달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뒷수습보다는요, 더 중요한 건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